또 수목병 연구 이렇게 보면은 15수입니다. 포플러 녹병이라고 있습니다. 포플러 녹병은 중간 기주가 낙엽송으로 돼 있죠. 메람프 소라라고 해갖고 나리치 포플리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병명적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메람프 소라 나리치 포플리나 이게 하고 낙엽송을 중간 기주로 하고 현호생류를 중간 기주하는 나르코소라 매그노시니아 이런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학명 요거를 메람프 소라가 중요하죠. 이 메람프 소라가 포플리오 녹병의 그 이제 학명입니다고 앞에 있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 낙엽송이고 현호생류고 약간 틀리죠. 이게 이제 그 여름 포자가 직접 1차 전염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규명됐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잣나무 털록병은 아주 중요하죠. 이거는 뭐 1936년 과편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렇게 됐고, 잣나무 털록병균의 중간 기주가 송이풀이다 이렇게 됐고, 또 까치밥 나무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송이풀류에서만 털록병균의 여름포자와 겨울포자 세대가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원래 잣나무 털록병은 그 이제 배나무 붉은 무늬병이라고 있거든요. 그건 여름포자가 없는데 여기 까치밥 나무에서는 그 여름포자가 발견됐다 이런 것도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6쪽 두 번째 줄. 그 잣나무 털록병에 대한 국내 오염류의 저항성 시험 결과 스트로브 잣나무보다는 잣나무가 더 감수성이었다. 털록병은 잣나무가 더 감수성이에요, 그죠? 스트로브 잣나무는 잣나무보다 더 감수성이다. 그래서 스트로브 잣나무가 더 잘 걸린다는 얘기예요. 털록병은 스트로브 잣나무 알아두셔야 되고.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유명하죠. 이거는 그 모무니 매미충 학명 외우셔야 돼요. 이스모누스 셀라투스 앞에 것만 외우시 못 외울 것 같으면 히시모스 요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모무니 매미충 마른 무늬 매미충이죠. 같은 말로 마른 무늬 매미충. 대나무 빗자루병은 마른 무늬 매미충 히시모누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옥시 테트라사이클린으로 수간주입으로 이제 고칠 수 있어요. 이거 파이토플라스마잖아요. 이거는 이제 테트라사이클린만 고칠 수 있어요. 테트라사이클린으로만 고칠 수 있다. 중요한 거죠. 이제 빗자루병. 그다음에 오동나무 빗자루병도 있는데 이거는 밑에서 둘째 줄 담배장립 노린재 네시디 콜리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마른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대마 이렇게 해봤거든요. 대마. 그다음에 오담. 오동나무 빗자루병은 오담 이렇게. 이제 오동나무만 오담이고 나머지 또 뭐 빗자루병 많잖아요. 그건 다 마른 무늬 매미충이에요. 그거 유의하셔갖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전염 매개충 오동나무 빗자루병만 오담만 잘 외우시면 나머지는 대추나무 빗자루병을 비롯해서 다른 병들은 빗자루병은 다 마른 무늬 매미충 히시미모스라는 그 매개충으로 전염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7쪽 보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뭐 1988년 뭐 금정산에서 됐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나무 재선충 꼭 학명 알아두셔야 되고요. 블루사 필레추스, 자일로필루스, 크살리오 필루스라고도 있고 자일로필루스라고도 있는데 브루사 필렌추스, 브루사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되고 필렌추스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여기 이제 그 매개충 솔수염 하누스, 모노차무스, 솔수염 하누스, 모노차무스 알터나투스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북방소용 할수도 속명 같죠. 모노차무스 살투와 리우스 이렇게 살투와 북방은 살투하고 솔수염은 알토나투스 이렇게 얻으셔야 돼요. 이게 학명을 자꾸 강조하는 거는요. 이게 1차 때뿐만 아니라 2차 때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북방소형 할수만 쓰면 그냥 점수는 주겠지만 더 많이 주겠죠. 학명까지 하면. 어려우신 분은 그냥 북방소형 할수, 모노차무스 뭐까지만 외우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구분해야 돼요. 저는 이제 북방은 S로 시작한다고 외웠고요. 솔수염은 A 알터라고 이렇게 소랄 17쪽 봅니다. 17쪽에 소나무 송진 가지 마름병, 푸사리움 가지 마름병입니다. 리기다 소나무에서 송진이 막 나오는 게 이게 송진 가지 마름병인데 리기다에는 있고 우리 적순 같은 데는 피해가 적습니다. 그거는 저항성이 있어서 그렇고 이제 태브 코나졸 유탁제와 예적제의 수관 주사가 이 병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알려져요. 태브 코나졸 요번에 시험에 났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송진가진 마름병 이런 거는 다 이제 곰팡이에 의한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살균제를 쓰는 거예요. 이제 살균제 태브코나졸이 뭐냐? 2차 때 시험을 이제 태브코나졸 뭐 희석배수를 하라 약명을 주고 희석배수를 해서 직접 해보라고 해요. 이게 태브코나졸이 뭐냐? 세 개를 갖다 놓고 살충제, 살균제, 뭐 제초제 이런 거 색깔별로 있잖아요. 제초제는 황색, 그죠? 그다음에 살충제는 녹색. 살균제는 뭐예요? 분홍. 네. 살균제는 분홍이죠. 그러면 이제 분홍색 걸 갖다 놓고 이게 이제 태브코나졸이라 이렇게 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가루를 뭐 탄다든가 유화제를 탄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브코나졸이 살균제라는 그 정도는 알아둬야 되죠. 나중에 농약할 때 하긴 하는데 태브코나졸은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 이 수목병들은 곰팡이에 한 거니까 태브코나졸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7번의 참나무 시드름병은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2004년 경기도 성남, 경기도 쪽에 남부지방보다는 이쪽에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나페렐리아, 큐어커스, 몽골리케 이게 병원균이에요. 나페렐리아, 큐어커스가 이제 참나무류, 몽골리케 신갈나무류 요거거든요. 그 나페렐리아, 큐어커스, 몽골리케를 알아두셔야 되고 매개충은 뭐예요? 광릉긴 나무좀이에요. 광릉긴 나무좀. 근데 1회 때 시험에 났던 게 뭐냐면 광릉긴 나무좀은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곤충인가요? 아니면은 외래종인가요? 우리나라 예, 원래 우리나라 중 2004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참나무 시드름병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옮기더라 그래갖고 그 전에도 있었어요. 조선 시대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게 또 나왔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중요 병 해충이고요. 이제 보시면 18쪽 보시면 이제 표 생물적 원인하고 비생물적 이렇게 나누셔야 되잖아요. 근데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원생동물, 선충, 기생성 종자 식물 이렇게 나눠요. 근데 대부분 다 곰팡이인 거잖아요. 이제 곰팡이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 공부할 거고요. 이게 다 균에 대해서 다 아셔야 되고 세균,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이건 이제 뭐 선충 같은 거 이런 거 동정하는 게 있어요. 동정하는 거 균마다, 세균마다, 파이토플라스마다, 뭐 선충마다 다 동정하는 거 어떻게 검사를 하냐 중요하잖아요. 병을 알아내려면은 어떤 식으로 하려냐 그런 거에 대한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균 같은 거는 뿌리옥병이 유명하고 세균 속 배양병 있고 불마름병 있고 꼭 구분을 해야 돼요. 이제 곰팡이는 뭐 다 곰팡이니까
세균을 외우시는 게 좋겠고, 바이러스는 모자이크라고 알아두시면 됐고, 파이토플라스마는 빗자루병, 오발병. 그 정도 알아두시고, 뭐 선충은 우리가 잘 아는 소나무 시드름병, 그다음에 기생성 종자식물 새삼, 겨우살의 칡,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비생물적인 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위에 있는 것만 좀 구분을 하시면 되고, 20종 병의 삼각형 있습니다. 병의 삼각형 그림을 한번 보시면 병원체, 환경, 기주, 수목, 그죠? 기주 요 세 가지가 되는데, 병원체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발병력, 밀도라든가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발병을 조장하는 조건의 총합 이렇게 하고, 기주는 뭐예요? 감수성, 저항성이 아니고 감수성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날 수도 있겠죠. 감수성을 저항성으로 바꿔서. 이제 그러면 감수성이다, 그죠? 감수성, 병에 걸리기 쉬운 그런 걸 감수성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20쪽 두 번째 줄 보면 이 병의 삼각형 길이가 0이 되면은 발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길어야지 되는 거죠. 길어서 세 개가 다 만나야 된다. 0이 되면 이제 병이 발생하지 않는다. 길어야 된다. 긴다는 게 뭐예요? 병원체는 발병력이 크거나 밀도가 많거나, 그 다음에 기주, 수목은 감수성이 있거나 이랬을 때 이제 그 변이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동그란 그림, 아까 뭐 이제 그게 틀렸다고 정오표가 나왔는데, 접종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접종 다음에 감염이 아니고요.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입, 기주, 인식, 감염 이런 식으로. 다시요. 접촉. 이제 처음에 접종을 빼고 그러면 접촉, 침입, 기주, 인식, 감염 이런 식으로. 침투. 그다음에 접촉, 침입, 기주, 인식, 감염, 침투.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은, 접촉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남녀간에 뭐 성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될 때도 만나야 되니까 그걸 접촉으로 봤고요. 접촉을 하는데 자주 만나야 되는 걸 침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주 만나면 기주 인식 서로 알아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감염을 시킨 거죠. 좋게 감동을 시키고, 이제 침투라는 거는 이제 뭐 결혼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접촉, 침입, 기주인식, 감염, 침투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순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쓸 수도 있어야 되겠죠. 접촉, 침입, 접촉해야 되고, 자주 침입 만나고, 기주인식 서로 알아가고, 감염하고, 침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병원이 이제 옮기는 건지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 병원균이 얼마나 살아가는가 그거에 대한 거 21쪽에 있죠. 21쪽에는 이제 오래 사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오래 사는 거. 땅 속에 있는 균들은 오래 살죠. 아밀라리아, 멜라리아라고 그래갖고 아밀라리아 프리서금병하고, 거기 보면 63년 하는 헤테로바시디움 안노솜이라는 그 낙엽성 부르떡이 프리서금병은 63년 뭐 이렇게 산대요. 엄청 오래 살죠. 근데 짧게 사는 것도 또 있어요, 그죠? 크로나티움 니비콜라라고 이제 잣나무 털럭병, 이런 거는 담자포자가 상온 90도의 습도에서 10분 정도뿐이면 못 산대요. 엄청 작죠. 그래서 그거 이렇게 오래 사는 거, 적게 사는 거 이런 거. 토양에 사는 게 주로 이제 오래 살죠. 토양에 있고 그런 중사체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 뭐 세부적인 건 이제 뭐 이게 파이토플라스마 바이러스 이거는 이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32쪽으로 넘어갈게요. 32쪽 병징, 표징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병징, 표징. 병징은 그냥
그 증상만 나타나는 거예요. 시드름, 마름, 가지 마름, 뭐 입마름 뭐 이런 식만 돼 있고요. 거기서 뭐 개양, 부후 뭐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빗자루도 다 병징에 속하는 거예요. 표징은 뭐냐? 표징은 균들이 거 붙어 있는 거예요. 병 난 곳에. 그래서 이거 다 외우셔야 되는데 균사체, 균사매트, 뿌리꼴, 균사다발, 자자, 균액, 흡기, 포자, 균생 포자경, 포자낭, 녹병균, 흰가루병, 뭐 균생 포자반, 균생 포자자, 균생 포자각, 균생 포자반, 잔앙, 잔앙각, 잔앙구, 담자기, 버섯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표징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영양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영양기관, 그죠? 균사체, 균사매트, 균사꿀, 균사다발, 자자, 균액, 흡기 이런 거는 영양기관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포자 이런 거죠. 포자. 네, 이제 생식기죠. 이게 이제 식물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까요? 이제 곰팡이에 대한 거 이게 다 균팡이에 대한 거잖아요. 한번 보면은 식물하고 균이 있다고 치면 식물 균이 있다고 치면 주로 식물하고 균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영양기관이라는 건 뭐예요? 식물의 줄기, 뿌리, 잎 이런 게 정도 되겠죠. 줄기, 식물로 치면 줄기, 잎, 뿌리 같은 거는 저기 영양기관으로 치잖아요. 그러면 균은 뭐예요? 균사, 그 몸 자체가 균사. 이게 식물의 줄기나 잎, 뿌리나 잎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양체라고 하고 이제 포자 같은 건 뭐예요? 식물로 치면 꽃, 씨라고 치면 되는 거예요. 씨. 그러니까 이게 포자, 뭐 푸자경, 포자나 이런 건 다 씨란 얘기죠, 그죠? 씨, 꽃이라고 치면 돼요.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고 접근을 하면은 이제 되는데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균 모양을 잘 아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균생 포자 반도 있고 그 표면에 이렇게 톡 퍼져 나와서 균들이 중간에 보면 균생 표자간이 있고 균생 포자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균생 포자 각이 있고 반이 있고 잔항이 있고 그래요. 각 같은 거는 이렇게 약간 호리병처럼 생겼고 잔항 반은 쟁반처럼 생겼고 그죠? 잔항은 그냥 말 그대로 거기 8개가 이제 포자가 들어있고 잔항각도 이제 호리병처럼 돼 있고 그다음 잔항구란 거 동그란 구 속에 이게 포자들이 있고 담자기는 이제 담자균류 중에서 담자 포자인데 이게 4개씩 돼 있죠. 위에 보면은 버섯은 그냥 버섯이고 버섯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유심히 봐야 돼.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은 이 뒤에 이제 병 할 때마다 어떤 거는 뭐 잔항 반이다, 어떤 거는 잔항 각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나와요. 근데 그걸 구분해야 돼. 시험에는 꼭 나와. 왜냐하면 중요하잖아 이거. 균을 보고 모양을 갖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림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중요한 거고 꼭 이게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생김새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시면 되고 30쪽 안에네요. 30쪽 한번 볼까요? 30쪽 그 표. 기생성병과 비기생성의 이제 차이 있죠. 기생병이라는 건 뭐예요? 균이라든가 세균이나 이런 생물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제 발병이 되는 건데 이 발병 부위는 식물체의 일부예요. 근데 비기생성 뭐 가뭄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병해충 외에서 발생한 딴 거잖아요. 그런 거는 뭐예요? 식물 전체에 나타나는 거고 면적도 기생성병은 제한적이고 비기생성인 건 넓고 이거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병 진전조도 기생성병은 다양하고 비기생성병은 비슷하고 종특이증은 기생성 높죠. 네, 비기생성은 매우 낮고 요거를 이제 시험 문제 말로 다 써서 이렇게 내면 바로바로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그죠? 비기생성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제 제초제가 이런 거를 이제 생각했어요. 그래서 발병 부위 뭐 제초제 잘못되면 식물 전체가 걸리고 면적도 더 넓게 되고 병 진전도도 다 수종에 관계없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다음에 종특이성은 없죠. 특별한 나무에만 그렇게 안 걸리니까 그런 식으로 외우셔서
이게 1차 때도 날 수도 있지만 2차 때도 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기생성 병하고 비기생성 이렇게 말로 다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정도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35쪽에 이제 영양배지 이거는 그냥 그림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2차 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시험이. 이거 이제 봉투에 이거 그 잎사귀하고요. 이렇게 줘요. 그거 갖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시료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시료를 줘요. 시료 이렇게 조그맣게 그 네모나게 이렇게 저기 뭐였죠? 아크릴처럼 돼 있는 그런 거를 주고 그 이제 시료를 떠갖고 이제 이 현미경을 맞춰서 그 보이게끔 맞춰 놓으라고 그래요. 그럼 본인이 이제 이걸 여러 가지 이거 봉투를 열어서 핀셋으로 거기에 이제 그 붉은 무늬병과 뭐 붉은 무늬병 그 털 같은 게 달려 있는 그 균이 있잖아요. 그걸 떼어갖고 시료에 물방울 떨어뜨려서 그것도 이제 시료를 올려놔요. 그 다음에 뚜껑 그 시료로 닫아요. 그래서 닫고서 시료를 자기가 만들어서 현미경에다 세팅해놓고 이제 맞춰서 조정을 해서 이제 이제 감독관한테 이제 근데 맞추고 나가라 그래요. 감독관이 이제 와서 이제 맞춰놨나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병증이 나타났을 때 이제 그 때가 그 병에 걸린 거를 떼어서 이제 뭐 20에서 25도씩 뭐 이렇게 이제 배양을 하면 3일에서 7일 배양하면은 이제 포자가 생기잖아요. 이런 걸 여과지 습식 처리법이라고 그래요. 여과지 습식 처리법, 습식 처리법, 습실 처리법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균이 자랄 수 있도록 이 여과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뭐 20에서 25도, 3일에서 7일 정도 배양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영양 배지법은 뭐냐면은 이제 그 식물이 살 수 있게끔 균 같은 게 살 수 있게끔 거기다 이제 영양 배지 키우는 거죠. 균도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게 있는데 보면 근자외선이 잘 안 될 때는 근자외선이라든가 형광 등을 사용해 갖고 포자 현상을 유도해 갖고 현미경으로 이제 본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화학적 진단이 있네요. 거기 보시면 바이러스병 같은 경우 이거 균이 아니고 이제 바이러스잖아요. 이거는 이제 황상구리법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즙액에 황상구리와 수산화 칼륨을 첨가해서 즙액에 어떤 색깔이 나타나나 자색이 나타나나 봐요. 자색을 진단하는 건데 이건 이제 생화학적 진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 세균을 동정하기 위해서는 아까는 이제 바이러스고 병원 세균을 동정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로그에 의한 탄수원 이용 여부의 검정 방법이 많이 응용되고 있다. 이거는 이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거죠. 바이로그다. 이건 병원 세균이죠. 영양배지 이거 바이러스는 뭐예요? 황상구리법이고 그렇죠? 세균은 바이로그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36쪽 맨 밑에 보면 이제 해부학적 진단이 있다고 해요. 특히 세균의 시드름 증상이 있는 곰팡이인 것이 세균인지 이제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잘라보거든요. 식물을 잘라봐서 거기에다 이제 투명한 컵에 깨끗한 물 80%를 채우고서 그 땅가 부분, 자른 부분을 이제 밑으로 이렇게 넣으면은 그 줄기에서 이제 세균들이 막 나와요. 이게 단면이 물감으로 이제 누출돼서 나오는데 이건 세균의 시드름병을 할 때 이렇게 잘라서 균 세균들을 이제 알아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해부학적 진단. 그 다음에 뭐 조직체를 떼갖고 미세 절편기로 절편을 만들어 갖고 호자의 색깔을 이제 또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거는 이제 해부학적 진단. 현미경 말 그대로 현미경으로 보는 거고요. 39쪽 면역학적 진단법 있어요. 39쪽. 이건 면역학적 진단은 바이러스병. 아까 바이러스병 뭐라 그랬어요? 바이러스병 생리생화학적 진단도 있고 면역학적 진단도 있고 그죠?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바이러스에 많이 저기 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엘리사법을 면역 효소 항체법 그림의 그 위에서 두 번째 줄 면역 효소 항체법 엘리사를 많이 쓴다. 이게 엘리사가 제일 많이 써야 바이러스 병인데 이게 이제 면역 항체 응집과 침강 반응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확산법이라든가 뭐 응집과 침강, 그다음에 IF법, 면역 효소 항체법, 엘리사법 이런 걸 써서 바이러스를 진단한다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생물학적 진단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40법. 식물 보호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DNA를 이제 병원균을 분리하여 DNA를 이제 추출해서 DNA 그 저기를 크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갖고 그 유전자를 비교하는 거죠. 그걸 PCR법이라고 해요. PCR. DNA를 추출해서 DNA 부위를 이제 증폭하게 해죠. 그래서 염기 서열을 갖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어떤 균은 어떻게 생겼다, 이 염기 서열이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있는 걸 갖고 다 비교를 하나 봐요. 요새는 자동으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자동으로 해서 아 이건 무슨 병입니다 이렇게 나오나 봐요. PCR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40쪽에 코우의 법칙 아주 중요합니다. 이 코우 법칙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1번 병을 발견했어. 그러면 1번 병등 식물의 병지 부위에서 병원체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병 들었으면 당연히 병원체가 있어야 되고 이 병원체를 분리해 갖고 영양 배제해서 순수 배양돼 갖고 이제 배양이 돼야 돼. 순수 배양. 그다음에 또 순수 배양된 거를 그 병에 걸린 거하고 똑같은 종에다가 접종했을 때 그 증상이 또 나타나야 돼요. 이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재분리해서 또 배양한다. 이거 계속 이게 돌아가는 건데 1, 2, 3, 4는 시험에 잘 나와요. 문화재라든가 이런데 이걸 서술하시오. 코우 법칙. 간단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거 병원체 발견돼야 되고 병원체를 이제 영양 배지에다가 배양되고 그 배양된 거를 또 다른 데다 접종하면 똑같은 병이 생긴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써서 제출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꼭 알으셔야 돼요. 근데 적용이 안 되는 거 있어요. 이게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그다음에 물관부 국제성 세균, 원생동물은 적용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병원체는 배양이나 순화가 불가능하고 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병원체에 재접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죠? 이런 거는 어렵다는 얘기죠. 안 된다. 이거 4가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바이러스, 파이토플라 이런 거는.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살아있는 데서만 이런 걸 활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배양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죠. 흰가루병도 안 돼. 네, 흰가루병. 예, 그것도 절대 녹병. 기생체. 그러니까 예. 살아있는 데서만 그러니까 흰가루병도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저기 보면은 33페이지 보면은 녹음병 또는 흰가루병이 표징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건 표징으로만 확인되지 병증으로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병징을 아니 병징보다는 표징이지. 병원체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구분을 하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 다음 중 병징이 아닌 것 하고 뭐 흰가루병이라 그러면 이 표징이 흰가루병을 골라야겠죠. 병균이 있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안에 있어서 표징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뭐 수간주사법 이거는 2차 때 그 수간주사 그뭐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요. 시간 되면은 나중에 할 거예요.
코디츠 법칙 73쪽 중요하니까 꼭 가서 읽어보시고요. 73. 이건 다 아시죠? 1, 2, 3, 4 이것도 다 수술 진행 순서도 아셔야 돼. 2차 때는 나와요. 2차 때는 이제 그 수술을 직접 못하니까 우리 때는 이제 수술 방법을 순서를 쓰시고 써라 뭐 이제 구체적으로 써라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86쪽에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6쪽. 86쪽에 보면 그 중간 정도 병원체는 기주인 식물에 기생하여 영양분을 섭취하는 기생체인데 기생 방법에 따라 절대 기생체 있어요. 절대 기생체. 임의 부생체. 절대 기생체는 한 군데서만 꼭 살아 있는 거고요. 임의 부생체는 필요할 때 살아 있는 데다 있다가 임의 부생체 죽어 있는 쪽으로 가서 이제 사는 거고 임의 기생체는 뭐예요? 죽어 있는 데서 땅속 같은 데 살다가 이제 살아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절대 기생체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식물 기생성추 원생동물 기생식물 일부 곰팡이들이 절대 기생체이다. 이런 거는 절대 기생체 살아 있는 데서 아까 노균병, 녹병, 흰가루병이 그거 다 포함이 돼요.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식물 기생성추 원생동 아까 코의 법칙 할 때 그 적용되는 거죠. 살아 있는 데서만 하니까 그 병균이 클 수가 없겠죠. 대양이 안 되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곰팡이와 세균은 임의 부생체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임의 부생체 또 임의 기생체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절대 기생체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고 이번에도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87쪽 밑에서 기생성 종자식물은 찾으셨나요? 절대 기생체로서 절대 기생체 이것도 종자식물도 절대성 기생체로서 흡기를 기주식물에 받고 이제 하는 거. 이 뒤에 나오는데 기생성 종자식물도 절대 기생체다. 그다음에 87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셋째 줄 똑같습니다. 곰팡이 종류는 다양한 잎의 흰가루병처럼 절대 기생성이 있는가 하면 그 목재 변색균이나 부균처럼 부생성인 것도 있다. 썩은 데서만 자라는 거, 죽어 있는 데서 자라는 걸 뭐라 그래요? 부생성. 살아 있는 거를 절대 기생성. 흰가루병 아까 얘기한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그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9쪽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균을 이제 나눠야 돼요. 균을 나눠서 나누는 건데 일단 89쪽 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을 보면 F를 보시면 이게 뭐 실이라고 그럴까? 실이 뭐 이렇게 먼저 나가는 것처럼 생겼죠. F에 보면 이제 크게 그려놨는데 이거는 벽이 없어요, 그죠? G는 벽이 없죠. 벽이 있죠. F하고 G를 이제 차이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벽이 없는 걸 무격벽균사. F하고 G 얘기하는 거예요. G는 격벽이 있어요. 격벽이 있어. 그래서 이걸 갖고 격벽이 있냐 없냐가 엄청 중요해. 격벽이 없는 거를 뭐 무격벽이라고 하지만 이제 하등균류라고도 해요. 하등균류 여기 보시면 89쪽 그림 넷째 줄인가 전자의 주로 하등균류에 통되는데 유포자균류라든가 접합균류가 이게 이제 하등균류죠. 이런 거 세표벽이 없어요. 아니 격벽이 없어요. 세표벽이 없는 게 아니라 격벽이 없어요. 이거를 무격벽 균사라고 하고 이거는 격벽이 없기 때문에 이 세포들이 어떻게 많이 있겠죠. 이 안에. 그죠? 무격벽 안에는 세포가
이게 격벽이 있는 데는 격벽이 있는 데는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우리 세포도 그러잖아요. 핵이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 세포가 모든. 근데 이거 격벽이 없는 거는 여기저기 이제 핵이 이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핵균이라고 해요. 무격벽을 다핵균이라고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 이제 쥐 같은 경우는 격벽이 있죠. 근데 격벽이 있는 거는 잔항균, 담자균, 불완전 균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중요합니다. 이거는 나눌 줄 아셔야 돼요. 격벽 갖고 하등이냐 고등이냐 나누는. 고등이는 잔항, 담자, 불완전균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90쪽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균들은 어떻게 돼요? 여섯 번째 줄인가요? 무성생식으로 만든 무성포자가 있어요. 그죠? 무성포자는 분사의 일부가 잘리듯이 형성되는 분열포자 또는 후벽포자, 분합포자, 분생포자경, 분생포자, 유주자포자 이런 건 다 뭐예요? 무성생식이에요. 그 몸 자체에서 이렇게 싹이 트듯이 트는 거예요. 싹 트듯이 하나의 또 다른 균사를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이걸 무성생식이라고 그러고요. 유성생식은 뭐야? 세포 원형질 융합과 핵융합 그리고 감수건을 걸쳐갖고 난포자라든지 이거 이제 접합포자, 뭐 잔항포자, 담자포자를 만드는 게 이제 유성포자라고 그래요. 유성포자라는 게 뭐예요? 뭐 사람에 비교하면 사람도 남과 여가 만나잖아요. 우리 몸은 EN으로 돼 있어요. EN 그죠? EN이죠. 이제 EN인데 이제 사람이 커서 이제 정자를 생산할 때는 정자 N을 만들어요. 그죠? 이것도 균도 마찬가지예요. 고등균류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나가 이제 한 놈이 N을 만들고 또 다른 놈이 이제 N을 만들어서 EN이 되는 이런 유성생식을 하거든요. 그 유성생식 만드는 건 뭐예요? 여기 이제 보면은 난포자, 접합포자, 잔항포자, 담자포자 이게 다 유성생식이에요. 위에 있는 거 뭐 분열포자, 후벽포자 이런 건 다 무성으로 생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곰팡이 분류 후에 그 부적절 그러니까 그 환경이 좋지 못할 때 이러한 포자를 형성하지 않고 포자는 뭐예요? 그냥 무성 포자 뭐 이렇게 만드시 포장 다시 번식하는 경우에 그 이제 뭐야 곰팡이 생활하는 무성세대, 유성세대가 있다. 식물을 가해하는 시기는 대부분 무성세대이고 유성세대는 뭐예요? 그 유전자를 서로에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월동이나 이거 할 때는 어떻게 유전적 변이를 이제 하게 돼요. 왜 오래 버텨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성생식을 하게 돼 그러면 무성생식이라고 그 유전자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몸체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이런 거는 만약에 내가 추위에 잘 못 견디는데 그 자손도 추위에 못 견디니까 그대로 전달되면 이게 환경에 이제 없어지기도 하잖아. 자손 번식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 균 같은 걸 뭐냐면은 월동이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유성생식을 하는 거예요. 결합을 해서 다른 유전자를 만들어서 혹시 추위에 잘 견딜 수 있는 유전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결합을 하면. 그래서 유성세대는 대개 월동이나 휴먼 또는 유전 변이를 통한 환경 적응의 기작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다 이거죠. 중요하죠. 유성세대와 무성세대 차이점. 왜 무성세대라고 유성세대를 하느냐. 극복하기 위해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무성세대는 그냥 번식만 많이 환경이 좋고 뭐 그러면 이제 저기 할 수가 있어요. 아니야 의자 하나 더 갖고 오시오. 좀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에 이걸 다 뛰려면은 좀 빨리 나가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할 게 좀 많으니까. 제가 해보니까 거의 못 뛰어요. 한 3분의 2 정도 하면. 3시간 내리 합니까?
좀 쉬었다가 하고 그러죠. 뭐 힘드시면 잠깐 쉬어요. 예. 첫날이라서. 전날이라서 좀 어벙벙 하죠. 저도 막 쉬었다 왔더니 막 조금 계시고 의자를 하나 달라고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좀 쉬고 계시고요. 어떻게 그래도 오셨네. 차 갖고 오셨어요? 자, 선반에 놔두고